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입니다. 지인이는 일본의 의사 마스모토 미스마사, 옮긴이는 서승철,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책값은 12,000원, 총 페이지 수는 215쪽, 초판 1쇄는 2015년 7월 27일, 초판 7쇄는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2011년 기준 일본 환자 수만 대략 5,500만 명. 얼토당토하는 수치의 고혈압증은 가히 국민병이다. 성인으로 치면 3명 중 1명꼴로 고혈압을 앓고 있다. 상식적으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말은 너나 할 것 없이 환자라는 의미인데 정작 본인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다. 단지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을 뿐이다. 딱 잘라 말하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의 혈압이 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것이 40년 이상 줄잡아 10만 명을 진찰한 끝에 내린 필자의 결론이다. 고혈압이 국민병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말이 세간에 퍼져 수많은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필자는 고혈압증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까지 고혈압 기준치는 수축기 180mHg였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낮춰지고 2008년에는 130이 되었다. 그렇다면 고혈압 기준치는 무슨 이유로 그 짧은 기간에 이처럼 크게 낮춰진 것일까? 혹시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고혈압의 위험을 밝힌 획기적인 과학적 근거라도 나온 것일까? 필자는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대신 고혈압과 관련된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수도 없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혈압 기준치는 꼬박꼬박 내려가기만 한다.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 고혈압 기준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1980년대 후반에는 230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지금은 5,500만 명으로 늘었다. 무려 20배 이상의 증가율이다. 환자가 늘면 혈압약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즉, 고혈압 기준치의 조작이야말로 제약회사에 금덩이를 안겨주는 도깨비 방망이이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혈압약을 불필요하게 복용하고 있다.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혈압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다 한편으로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해 나이 들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증이란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즉,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필자는 수축기 혈압이 200mHg를 넘는 극단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을 걱정에 빠뜨리고 쓸데없이 약을 많이 먹게 하는 고혈압의 기준치는 대체 누가 정한 것일까? 그것은 대학의 의료 연구자가 위원직을 맡은 일본 고혈압 학회라는 조직에서 결정한다.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5년마다 개정되는데 그때마다 기준치가 내려간다. 고혈압 학회는 제약회사와 견고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기준치가 내려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혈압약은 위궤양약이나 진통소염제를 누르고 의약품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인은 엄청난 양의 혈압약을 먹고 있는 셈이다. 혈압약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아주 매력적인 약이며 약간의 조작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이다. 꽤 흥미로운 신문 기사가 있다. 2008년 3월 30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지침 작성 의사 90%에게 기부금 전달, 제약회사로부터라는 기사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276명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240명이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04년 고혈압 가이드라인의 경우 위원 9명 전원에게 총 82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이 전달되었다. 기준치를 160, 95에서 140, 90으로 바꾸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1999년 2월 4일 런던에서 발표되었다. 발표 몇 시간 전에 WHO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WHO와 관계가 없다. WHO의 동의 없이 스폰서인 제약회사가 결정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렸다. 그런데 다음 날 WHO는 이 성명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준치를 인정해버렸다. WHO는 예산의 70%를 제약회사의 기부금에 의존한다. 국제적인 소비자 단체와 의사그룹이 기준치가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 근거도 제약회사에서 제시한 단 한 건의 논문이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비난의 서한을 WHO에 보냈다. 이 결정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쳐 2천만 명이라는 새로운 고혈압증 환자를 양산했다. 2009년 WHO는 신형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해 모든 인류가 위협받고 있다며 팬데믹, 즉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인플루엔자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오보 또한 백신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와의 유착 때문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사실 WHO도 비린내가 풀풀 나는 조직이다. 일본의 고혈압 기준치는 현재 130이다. 이 기준치가 120이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120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혈압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다. 그곳의 연구자들은 제약회사로부터 강연료, 기부금, 주식 등을 받고 논쟁을 왜곡하기 때문에 의료 저널리스트로부터 고혈압 마피아라는 소리를 듣는다. 2003년에 기준치가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을 때 미국의 고혈압 환자 수는 5천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 예전에 미국에서 3살 이상의 어린이에게 혈압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된 적이 있다. 기준치를 마구잡이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연령층을 내리자는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확실히 땅덩어리가 큰 미국이다 보니 멍청함의 스케일도 다른 면이 있다. 이 발표에 대해 한 연구자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해도 너무하는군. 아예 탯줄 끊었을 때 혈압을 재지. 고혈압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 첫째,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설이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은 분명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다. 뇌졸중은 암, 심장병에 이어 사망 원인의 3번째에 해당한다. 그런데 뇌졸중에 3종류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다.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의 혈관이 찢어져서 출혈을 일으키는 뇌일혈, 즉 뇌출혈, 뇌 표면의 혈관에 생긴 혹이 터져서 지주막이라는 수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 등 3개로 나뉜다. 1999년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뇌경색은 84%, 뇌일혈은 13%, 지주막하 출혈은 3%였다. 뇌졸중 중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뇌경색은 어떤 병인가? 우선 뇌혈관에 작은 상처가 난다. 그 상처를 때우기 위해 상처 부위에 혈액이 응고한다. 작은 혈전이 생기면서 원활했던 피의 흐름이 방해를 받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은 더욱 상처가 나기 쉬워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전도 커져서 결국에는 혈관을 막아버린다. 이것이 뇌경색이다.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피의 응고물은 뇌혈관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다. 심장에서 생긴 피의 응고물이 혈류를 따라 흘러와 뇌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다.
흔히들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에서 찾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니,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혈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몸은 사력을 다해 혈류의 강도를 높여 피의 응고물을 흘려보내려 한다. 즉, 혈압을 높여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낮게 하려는 작용인데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다. 이때 혈류가 약해져서 피의 응고물을 떠내려 보내지 못하면 바로 뇌경색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일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다. 뇌경색은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카이 대학 의학부 명예교수인 오구시 요이치의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2배라고 한다. 오구시 교수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후쿠시마 현에 사는 남녀 4만 명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전국의 데이터와 비교한 연구에서 혈압약이 뇌경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 1950년대까지는 뇌졸중의 약 90%가 뇌일혈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뇌일혈은 줄고 뇌경색이 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뇌일혈이 10에서 20% 내외로 보합세를 유지한 데 비해 뇌경색은 80에서 90%까지 치솟아 199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증가했다. 왜 옛날에는 뇌일혈이 이처럼 많았을까? 그것은 당시 일본의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다.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 혈관이 약해져서 높은 혈압을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옛날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셌다. 혈관이 약한 데다 강한 육체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바람에 혈관이 쉽게 터져서 뇌일혈이 많았다. 때문에 고혈압 이퀄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라는 이미지가 의사나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지금은 영양이 개선되고 육체 노동도 거의 사라져서 뇌졸중에서 뇌일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은 곧 뇌졸중이다라는 이미지만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뇌일혈 예방을 위해 몇천만 명의 사람들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예방 대상이 30년 전에 멈춰버린 셈이다. 필자는 혈압약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혈압을 낮추면 뇌일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뇌경색을 일으킬 확률 역시 높아진다. 대다수 의료 관계자들은 고혈압은 위험하므로 혈압을 낮춰야 한다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달리 말하면 혈압을 낮추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임상 시험을 해보면 된다. 일본에서 딱 한 번 실행된 적이 있다. 후생성이 주도한 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7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 2,00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1998년에 실험이 중단되었다. 실험 결과 혈압약을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발병률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고령자에게 혈압약은 아무 효과가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암 발생률이 혈압약을 투여한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모든 세포의 표면에는 칼슘이 드나드는 작은 구멍, 즉 칼슘 통로가 있다. 칼슘이 이 구멍을 통과하면 전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혈관이 수축된다. 즉 혈압이 오르는 것이다. 칼슘 기량제에는 이 칼슘 통로를 막는 효과가 있어 혈관은 수축하지 못하고 넓어진 채로 있게 된다. 그런데 칼슘 통로는 혈관뿐만 아니라 몸속의 모든 세포에 있다. 따라서 혈압약이 모든 세포의 칼슘 통로를 막아버리면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폐해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처럼 칼슘 기량제는 면역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거될 암의 싹을 방치하는 셈이다. 1993년 이바라키현의 조사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1.14배였고 남성에만 한정할 경우 1.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만성 지능 저하는 뇌로 피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고령자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는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거나 머리가 휘어지는 것과 같은 노화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는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도 약으로 낮추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의 건강을 생각할 때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식사하는 것이나 배설, 옷 갈아입기 등이 가능한 것은 생활의 기본이다. 하지만 강제로 혈압을 낮출 경우 거동을 못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왜 혈압약을 복용하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일까? 약을 이용해 무리하게 혈압을 내리면 뇌의 혈류가 나빠진다. 실제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머리가 멍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도 많다. 그 결과 자주 넘어진다. 혈압약은 치매 외에도 온갖 부작용을 일으킨다. 혈압약은 종류가 많은데 종류에 따라 부작용도 다양하다. 혈압이 나이를 먹으면서 함께 오른다는 사실은 의학 상식이다. 그런데도 20세 이상은 모두 성인으로 뭉뚱그려 20대이든 80대이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만저만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왜 이토록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연령별로 기준치를 설정하기보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환자 수를 늘리기 때문이다. 심장에서 보낸 혈액은 불과 25초 만에 온몸을 누빈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시속 약 216km이다. 혈액은 구불구불한 혈관을 통해 고속철 수준의 속도로 온몸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동맥은 탄력성 높은 벽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혈액이 흐르는 기세를 견뎌낸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혈관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진다. 몸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을 혈관 벽에 부착시켜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보강해준다. 따라서 동맥경화는 자연의 순리에 맞는 반응인 것이다. 동맥이 딱딱해지면 확장과 수축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혈액을 보내기도 어려워진다. 뇌나 손발 끝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은 혈압을 높여 기세 좋게 피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진다. 그에 맞춰 심장도 혈압을 높인다.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현상을 약으로 낮춘다면 뇌나 손발 끝까지 피가 돌지 않아 멍해지거나 현기증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약을 끊게 하면 대부분 머리가 맑아졌다며 좋아한다. 현기증이나 손발 저림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많다. 현대의 의료는 나이를 아예 무시한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기준치에 나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20대이든 80대이든 130 이상이면 누구나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의료가 어디 있는가? 혈압은
극단적으로 낮춘 현재의 기준치보다는 옛날에 나이 더하기 90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는 오랜 세월 환자를 진찰해온 의사의 실질적 판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또 실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130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게 내렸다는 판단이다. 이는 엄청난 수의 건강한 사람까지 고혈압증 환자로 만들어 약을 먹게 한다. 특히 고령자는 160에서 180 사이라도 괜찮다. 나이 들어 딱딱해진 혈관에 피를 돌게 하려면 그 정도의 혈압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약 따위가 범접할 수 없는 절묘한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 단 수축기 혈압이 200mHg를 넘거나 심장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약 복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머리가 아프다는 환자에게 대부분의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두통은 혈압이 높기 때문이지요. 혈압을 낮추면 나을 겁니다. 그러고 혈압약을 처방해준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머리가 아픈 것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압을 높여 영양소나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대량으로 보내 두통을 멎게 하려고 한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몸의 반응 중에서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혈압이 올라가는 것 자체만을 안 좋은 상태라고 못 박아두고 열심히 약을 처방하고 있다. 2002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남성 21%, 여성이 20%였다. 그런데 2011년 같은 조사에서는 남성 30%, 여성이 25%로 크게 증가했다. 60에서 69세 구역을 보면 남성이 36.3%, 여성은 34.9%이고 70세 이상에선 남성의 55%, 여성의 49%까지 치솟는다. 10년 사이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조금이라도 혈압이 높으면 의사가 바로 약을 처방해주기 때문이다. 기준치는 180에서 160, 140, 130으로 점점 내려갔고 그때마다 1,000만 명 단위로 환자가 늘어났다. 필자는 지금까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혈압은 높으면 안 되고 낮을수록 좋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설명했다. 세 항목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낮추기만 하는 기준치는 완전히 엉터리다. 둘째, 나이를 먹으면서 또는 몸 상태에 따라 혈압이 오르는 것은 몸의 올바른 반응이다. 셋째, 이를 무리하게 약으로 내리면 뇌경색이나 암 등 중대 질환을 일으키기 쉽다. 사교적이면서도 휴일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등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는 사람은 혈압이 높다. 반대로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TV를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혈압이 낮다. 즉, 혈압은 개성이라는 의미다. 혈압이 높아서 활동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혈압이 낮아서 얌전한 성격이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와 같은 이치이다.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구나 혈압은 130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못 박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일이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혈압을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하고 있다. 계단을 오르면 혈압은 200 가까이 급상승한다. 혈압을 올리지 않는 이상 계단을 오르는 운동은 불가능하다.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혈압을 올리는 것이다. 혈압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변한다. 밤에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혈압은 내려간다. 낮에 150 정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잠들었을 때는 110 정도까지 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은 다시 오른다. 혈압은 언제나 올바르다. 아무 때나 변하는 혈압 수치는 모두 올바르다.
어느 한순간의 혈압만 가지고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혈압을 잴 때 적어도 15분 이상 안정을 취한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의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의사들은 대개 아침에 혈압을 재라고 요구한다. 아침에 재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있을 턱이 없다. 아침에는 누구라도 혈압이 높다. 우리 몸은 아침이 되면 자, 이제부터 활동할 시간이야 하며 혈압을 높여 대비하기 때문이다. 식사 후에는 대체로 혈압이 내려가고 목욕 후나 배뇨, 배설 후에도 혈압은 내려간다. 요컨대 언제 측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한결같이 아침에 측정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정작 의사 자신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 이쯤 되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은 과학이 아니다. 도호쿠 대학 교수 등이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혈압을 측정해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저혈압의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혈압인 경우에는 뇌나 심장의 혈관이 막히기 쉽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저혈압은 왜 관심을 덜 받는가? 그것은 고혈압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이다. 5천만 명을 넘는 고혈압증에 비해 저혈압 인구는 잠재적 환자를 포함해도 약 1,600만 명이다. 게다가 평소에는 중병이 아닌 한 치료나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다. 즉,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 때 저혈압은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인 셈이다.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평상심이 제일이다.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웃음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 된다. 억지 웃음이라도 효과가 있다. 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받거나 도로가 막혀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도 평상심만 유지하면 혈압은 오르지 않는다. 하하하 하고 억지 웃음이라도 웃으면 혈압은 오르지 않는다. 마음의 동요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웃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세이다. 단전에 힘을 모은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배꼽 아래 단전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항문을 조인다. 그리고 상체에 힘을 빼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턱을 당긴다. 평소 좋은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스트레스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한 소금 유죄설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1988년 세계 32개국 52개 지역의 전문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역학조사 인터솔트 스터디이다.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파푸아 뉴기니 등 생활 환경이 극단적으로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소금 섭취량과 고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염분 감량을 주장하지 않는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날씬해지는 것이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적게 먹는 것이다. 먹으면 살이 찌고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자신이 하루에 먹는 것을 모두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다. 필자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많이 씹는 것이다. 입에 음식을 넣고 50번 이상 씹어보자.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리하게 약으로 내리면 중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또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만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어 큰 병을 부른다. 사람의 몸은 약하지 않다. 강하다. 게다가 그 어떤 치료나 약보다도 더 현명하게 스스로를 조절한다. 혈압 걱정일랑 깨끗하게 잊어버리라.
목차를 읽겠습니다. 추천사, 지금 당장 혈압약을 끊어라. 머릿말, 혈압을 무시하면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제1장, 고혈압증이라는 이름의 사기상술. 8년 동안 50이나 낮춰진 기준치.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약.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 큰 죄악. 충격적인 혈압약 데이터 조작 사건. 엉터리 논문으로 조작한 대히트 상품. 전례 없는 형사 고발 사건. 5배나 뛴 혈압약 매출. 신약 개발 비즈니스는 한탕주의. 기부금을 요구하는 어용학자들. 애매모호한 기준치의 근거. 돈만 밝히는 WHO. 3살짜리에게도 혈압검사 장려. 원자력 발전과 같은 혈압의 이권 구조. 단순한 조작으로 거액을 벌어들이는 기업. 제2장. 뇌경색은 의사가 조장한다. 제일 무서운 것은 뇌경색. 혈압약은 뇌경색 발병을 배가시킨다. 공정한 실험이 중단된 이유. 혈압약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약으로 혈압을 내렸더니 치매에 걸리더라. 혈압은 나이와 함께 상승한다. 혈압이 180이어도 괜찮아. 인체의 모든 반응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몸은 스스로 혈압을 높인다. 앞뒤가 바뀐 원인과 결과.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자기 보호술. 제3장. 혈압 측정 절대로 하지 마라. 혈압은 개성이다. 근거 없는 아침 혈압 측정. 혈압 측정기는 지금 당장 내다 버려라. 혈압이 다 내려가면 인간은 죽는다. 저혈압은 돈이 안 된다. 콜레스테롤도 거짓투성이. 왜 여자가 더 오래 살까? 콜레스테롤은 생명의 근원. 제4장. 부정적 사고는 만병의 근원. 사람들은 새로운 표현에 낚인다. 생활습관병은 말장난. 대사증후군, 노화방지도 거짓말. 혈압 측정은 암 선고나 마찬가지. 의료에도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몸을 해친다. 걸쭉한 혈액도 엉터리. 월드컵 경기 시청 중 심근경색이 늘어난 이유. 웃음만큼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없다. 혈압약보다 웃음이 훨씬 낫다. 자세만 바로 해도 혈압은 내려간다. 긍정적 사고는 질병을 낫게 한다. 건강에 무관심한 것이 몸에 이롭다. 제5장. 스트레스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소금과 고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다. 소금을 줄이면 몸에서 힘이 빠진다. 어린 시절의 식사가 몸에 좋다. 혈압을 낮추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복 건강법으로는 오래 살 수 없다. 매일 똑같은 것을 먹어도 장수한다. 음식을 50번 씹으면 날씬해진다. 휴식이 보약. 맺는 말. 혈압 걱정은 깨끗이 잊어라. 번역자 후기. 이 책을 읽고 어머니의 혈압약을 줄였다. 지금까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